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이번 회에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법 제정행위, 국회의 입법행위를 헌법적으로 평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2016년 11월 22일 이 특검법이 제정되었고 시행되었습니다. 특검법의 정확한 명칭은 이렇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대단히 법명이 길지요. 그러나 이것을 특검법이라고 줄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2016년에 제정된 이것이 특검법인데 여기에 앞서서 국회의원들 자신은 상시 특검법이라고 해서 2014년에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그 법률은 지금도 여전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검사에 대한 법률은 2014년에 제정된 법률이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만들어진 2016년에 만들어진 줄여서 국정농단 특검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단기간만 효력을 발생하고 소멸하게 되어 있는 한시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 제정한 특검법이 기본법이라고 한다면 이 2016년에 제정한 국정농단 특검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본법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이 특검법은 법적으로 문제를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법 제1조를 소개하겠습니다. 제1조는 이 법의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 특검법은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그리고 그가 행할 직무를 규정하는 그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그러면은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겠지만 이번 특검은 거의 122명 정도의 인원이 그 업무에 종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122명의 전문가를 비롯한 행정요원들의 집단을 가리키는가?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률에서 밝혔듯이 특검은 단지 한 사람만을 지칭합니다. 박영수 특별검사 한 명이 특검일 뿐이죠. 그래서 122명이라고 하는 그 집단은 집단의 크기로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박영수라고 하는 변호사에게 특별검사의 직무를 맡겼다. 그래서 박영수 자신이 법적으로 그 지위를 잃으면 법을 위반한다든지 해서 그 지위를 잃게 되면 특검은 해체되는 것입니다. 어떤 조직이나 기구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박영수라고 하는 한 사람의 그 특별검사직을 맡은 그 공무원이 되겠죠. 여기서 공무원 신분을 의지하고 있으니까 그 한 사람이
위법행위를 하였느냐 하지 않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특검이 존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된다. 그의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다른 절차 필요 없이 바로 특검은 해체된다. 쉽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제2조는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조의 내용을 조금 소개하죠.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한다. 이것이 제2조 전체를 규율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호에서 14호까지 하고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한다. 이렇게 제2조의 서두에서 총칙과 마찬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2조에는 이것을 벗어나는 내용은 그 어떤 것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국회의원들이 해석을 통해서 그 범위를 넓히려고 하는 것은 이미 제2조 서두에서 차단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호에서 14호까지는 다양한 의혹 사건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5호에서 이상의, 즉 1호부터 14호까지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없어도 그만이겠죠. 왜냐하면 제2조 서두에서 이미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제15조가 마치 백지 조항인 것처럼 생각해서 제15조에다가 세월호 7시간도 집어넣고 그 온갖 의혹 문제들, 그런 것을 사드 배치라든지 또 개성공단 폐쇄 사건, 이와 같은 것들을 제15호에다 넣고자 하는 기도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제15호에는 그 어떤 것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특검법의 목적과 특별검사가 다룰 수 있는 수사 대상이 이렇게 명확하게 제한되어 있다. 콕 집어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특검은 이 제1호부터 제14호까지 법이 규정해 놓은 내용을 벗어나서 수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제1호를 수사하다 보니까 관련된 사건이 또 있고, 거기에서 다시 또 줄을 타고 가다 보니까 또 관련된 사건이 있어서 수사를 하였다. 그러나 법은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서 이 선을 넘지 말아라 하고 규정을 했으면 그 선을 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사법부에서는 이러한 특검과 일부 정치인들의 이런 무리한 비법적인 확장 해석을 잘 걷어내 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안을 바라볼 때는 그 입장에 따라서 대단히 다르게 보이게 되죠. 가령 정당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국회에는 정당이 여럿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또 바른정당, 정의당, 이러한 정당들이 있죠.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저마다 자신들이 어느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만의 취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국회 안에서 제각각 정당을 밝히고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 전체 국민은 밖에서 국회를 바라보게 되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저 국회만 보입니다. 정당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헌법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헌법이 입법권을 부여한 국회의 구성원인 의원, 이렇게 바라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당 소속이다 하는 것은 단지 그들 생각이고 국민의 눈에는 단지 국회만 보인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은 국회의원들은 자기들끼리 다투면서 이 사안은 저들이 잘못했다. 우리는 피해자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호소가 무의미하다는 뜻입니다. 국회가 무엇을 잘못했으면 그것은 국회가 잘못한 것이죠. 가령 더불어민주당에서 헌법을 위반했고 그래서 결국은 헌법을 위반한 입법이 이루어졌다면 더불어민주당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회의 잘못이죠. 그래서 주권자인 국민은 국회 전체, 그러니까 국회는 대한민국에서 바라다 본다면은 그저 작은 조직에 불과합니다. 헌법이 통치권을 행사하도록 그 통치권을 부여한 세 개의 통치기관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 볼 때 그 국회 안에서 무슨 다툼이 있었는지는 상관이 없고 국회가 잘못하면 주권자는 국회를 때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이 국정농단 특검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은 물론이고 제정 과정마저도 법률이 제정될 때 지켜야 할 그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특검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것이 2016년 11월 15일 오후 6시 30분입니다. 정상 근무 시간이 지난 시간인 것을 기억해 두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법안이 회부되었을 때 국회법에 의하면 이 특검법과 같이 이러한 종류의 법률은 20일이 경과된 이후에 자동 상정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안 심사를 보다 충실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규정한 것이죠. 그런데 이 특검 법안을 위원장이 24시간도 되지 않은 그 짧은 시간 안에 상정을 했습니다. 물론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법을 위반했고 무슨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위헌적인 법률을 그렇게 신속하게 고속으로 처리를 해야 했던가. 거기에서 국민은 국회의원들에게 첫 번째 잘못을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11월 15일 오후 6시 반에 회부된 법안은 그 위원회 위원들이 제대로 읽을 시간도 없었다고 합니다.
몇몇은 읽었고 또 읽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회의록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6년 11월 16일 바로 다음 날 법사위에서 이것을 상정했고, 그리고 상정한 때로부터 법안을 다루게 됩니다. 회부된 것으로 다루지는 않겠죠. 상정해서 11월 16일에 상정해서 바로 다음 날인 11월 17일 법사위에서 의결을 합니다. 그리고 같은 날 본회의에서 의결을 합니다. 이 국정농단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제대로 심사도 하지 않고 제대로 그 절차를 지키지도 않고 만들어진 그러한 법률입니다. 그러니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법안을 제출한 사람이 잘못이고 또 당시 정치적으로 어려운 입장에 있던 새누리당 측에서 그 압력에 굴복해서 이 법안이 통과되도록 했다는 변명은 우리는 듣지 말기로 합시다. 하여간 국회가 헌법을 준수하지 못했고, 그리고 이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을 제정했다. 그러면 우리는 국회를 나무라야 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국회를 없앨 수도 있는 것입니다. 헌법이 있는데 어떻게 그러느냐? 헌법을 깨뜨리는 국회라면 그것은 더 이상 국회가 아닐 것입니다. 이 특검법 제3조에서 특별검사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꼼꼼히 잘 살펴보기로 합시다. 대단히 위헌적이고 독재적이고,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헌정을 유린하는 그러한 법조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함께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회가 특검법을 제정하면 대통령이 이것을 받아서 공포해야 합니다. 보통 그 법률은 다 그렇게 하지요. 이것을 헌법 제53조 제1항이 규정합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그래서 11월 17일에 의결된 이 법률안이 11월 22일에 공포되고 즉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검법 제3조 제1항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국회의장이 11월 22일부터 3일 이내에 특별검사를 임명하라고 대통령에게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의로 임명할 수 없습니다. 자,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으로 형식적으로 정해놓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선정하지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앞에 가져다 주는 두 사람의 이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 제2항은 이렇습니다. 대통령은 국회의장이 이 특별검사를 임명하십시오 하고 요청을 하면 그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러면은 추천을 하십시오 하고 의뢰해야만 한다. 강제 규정입니다. 근데 누구에게 의뢰해야 하느냐? 원내교섭 단체 중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게. 이 부분은 참으로 놀랍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 구성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국회의 구성원이 아닌 그러한 자들에게 국정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업무는 그러한 사인의 친목단체에게 어떤 법적인 권한 행사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당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살펴보기로 하죠. 그러면 제3조 3항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변호사 중에서 반드시 변호사여야 하는 것입니다. 어째서 특별검사는 변호사여야 하는 것일까요? 변호사라는 직업이 우리나라에서는 마치 변호사가 법률 전문가 내지는 정의를 수호하는 법 전문가와 동급으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의 업무는 법상 개인 영업자 혹은 그것이 좀 더 클 때에도 결국은 영업자, 상인 이렇게 분류됩니다. 영업자는 돈을 추구합니다. 자신이 돈을 더 벌 수 있는 방법으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영업자인 것이죠. 그러한 변호사가 특별검사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것을 법이 규정했습니다. 과연 이 부분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한다, 이번 일을 한다고 하는 그러한 심사숙고를 거친 것이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그러한 변호사 중에서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이 합의한 후보자 2명, 그 2명을 추천하여야 한다. 역시 이것도 추천하여야 한다고 범위를 한정해 놓았습니다. 결국 이 특별검사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서 2사람을 그것도 변호사 중에서 추천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대통령의 선택지는 이 속에 한정이 됩니다. 제3조 4항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선정한 변호사 2명 가운데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헌법상 기관인 대통령이 그리고 집행정부인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이러한 국회가 만든 특검법이라는 특히 제3조 안에서 대통령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에 갖다 놓는 것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고 2사람을 추천하라고 국회의장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요청해야 하고 대통령이라는 기관을 이렇게 만든 것은 헌법상의 기관을 무력화한 것이죠. 대통령은 다른 것을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검사의 임명을 규정한 특검법 제3조는 마치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처럼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신이 임명했으니까 공정한 것 아니냐, 정의롭지 않느냐. 여러분은 이것이 정의롭다고 생각합니까? 대통령은 임명권을 행사한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임명을 강요당한 것이죠. 임명권 행사를 강요당한 것입니다. 특별검사가 대통령에게 주사를 놓을 사람입니다. 지금 주사기를 들고 앞에 약을 2개를 놓고 선택하라고 하는 것이죠. 선택해서 자유롭게
스스로 선택해서 주사를 맞는 것이니까 이것은 강요가 아니다. 그런데 그 주사기에 넣을 선택지 중에 그 두 가지 약은 하나는 10초 만에 죽는 극약이고 다른 하나는 15초 만에 죽는 극약입니다. 그 둘 중에 하나를 아주 자유롭게 선택을 해서 바로 자기가 선택한 것을 자기가 주사 받으니까 이것은 정의롭다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은 이러한 국회의원들의 주장에 수긍하십니까? 이 특검법 제3조는 정부의 권한을 침해해서 헌법을 위반한 규정입니다. 특정 정당이 대통령이라는 기관을 지휘한 것입니다. 특히 제3조 제2항, 제3조 제3항, 제3조 제4항은 명백하게 이러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위헌행위이죠. 이와 같은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에게 특정 행위를 국회가 강요하는 것은 위헌행위입니다. 그리고 이 위헌행위를 규정한 법률은 그러한 법률을 제정하는 국회의 행위는 역시 위헌 입법 행위입니다. 이와 같이 헌법을 위반한 행위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이 그 자체로 당연 무효가 됩니다. 법률을 만들어 놓았어도 그 자체가 헌법에 위반될 때에는 심판 없이 그저 효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입법부는 이렇게 헌법을 위반해서 집행정부의 통치권을 침탈하였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헌법기관을 무력화하였습니다. 이것은 헌법 제66조 제4항 위반입니다. 또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로서 특별검사가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였죠. 공소 제기도 할 수 있고 공소 유지도 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이것은 헌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따라서 그 특검법 제6조 1항 제1호 부분인데 검찰의 수사권 또한 침해한 위법한 법률입니다. 국정농단 특검법은 행정권을 침해했다. 그래서 위헌이다. 이것은 또 국회의 권한도 침해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두 번째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국정농단 특검법 제3조 2항과 제3조 3항 부분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조금 전에 정당에 대해서 나중에 이야기하겠다 그랬는데 여러분은 정당이 국가기관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당은 현재 헌법이 부여하지 않은 공직선거 후보 추천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주권주의, 이것을 흔히 민주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국민주권주의를 파괴하는 국민주권에 대해서 주권자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중간에 그 권한을 가로채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정당에게 특혜를 주어온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기회에 더 다루겠지만 정당이 공직선거에 정당 추천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그러한 유물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해악이 이번과 같이 정당이 나서서 정당이 국회 안에 들어와서 설치면서 이 거의 헌정 중단 사태를 만들어버리는 이러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정당 그 정치를 이제는 끊어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한 지가 벌써 거의 10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당이 최고의 정치 집단인 줄 알고 있는데 정당은 이미 다른 그 나라에서는 이 정당이 끼치는 해악이 너무 커서 이것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를 벌써 오랫동안 고민해오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고안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당은 어떤 것일까? 정당법 제2조에 따르면 정당은 단지 국민의 자발적 조직입니다. 내가 나의 다른 책에서 소개를 할 때에는 산악회 같은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러한 공통 관심사를 지닌 사람들이 조직한 산악회, 계모임, 동호회하고 같은 것인데 우리 헌법이 이 정당을 보호한다고 해놓으니까 마치 정당도 국가기관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정당이 국가기관인 것처럼 그러한 행태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정당을 보호한다고 했던 이유는 과거 군주주권 시대, 즉 민주제라든지 헌법주의가 자리 잡히기 전에 보다 강한 정치 세력이 보다 약한 정치 세력인 정당을 탄압하는 일을 방지하고자 그래서 보호규정을 두었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정당은 무엇일까? 우선 정당은 국민의 수권을 받은 조직이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한 정당의 당원은 다른 정당의 당원과는 다른 목표를 가지고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권자는 한 정당을 지지하고 다른 정당을 배척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당은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단지 그들끼리의 모임에 불과한 것이죠. 따라서 정당은 국민의 대표자도 아닙니다. 그러면 정당은 국민일까? 정당은 국민도 아닙니다. 정당이 국민일까 하면은 왜 그런 의문을 가질까 이렇게 생각하겠죠. 국민이라고 하는 법적 지위는 대단한 것입니다. 헌법상 국민일 때에는 모든 것이 허용되고 국민이 아니면 모든 것이 배제된다고 이야기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정도입니다. 정당이 국민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는 정당에게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가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당은 국민이 아닙니다. 그러면 정당은 국회에서 어떤 존재일까?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헌법 제40조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국회는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통치기관입니다. 국회 회의록을 보니까 국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국회의원이 있더군요.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넘겨받아서 주권을 대신 행사한다. 이러한 무지한 얘기를
현직 국회의원, 그것도 지위가 상당히 높은 인물이 했는데 이것은 터무니없는 그러한 무지한 이야기이죠. 주권은 아무에게도 대행시킬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권의 고유한 성격이죠. 주권은 남에게 넘겨줄 수 없고 다른 자에게 대리라든지 대행시킬 수 없고 주권은 줄어들지도 않고 늘어나지도 않는 것입니다. 주권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5천만 전체 국민으로서 구성되는 주권자에게 있습니다. 그 누구도 주권의 대행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대통령도 그리고 국회의원 또 법관들 이러한 통치기관에서는 주권의 이름으로 주권이 너에게 이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하고 내려준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통치권조차도 그들의 것은 아니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알려줍니다. 모든 권력은 주권자에게 있습니다. 총체로서의 국민, 이 주권자에게만 권력이 있고 그 누구에게도 권력은 없습니다. 이제 일상생활을 하면서 권력과 권한을 섞어서 쓰죠.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고 내가 다른 책에서 그런 것을 기록한 적이 있는데 권력은 파워이고 권한은 right입니다. 권리하고 유사한 것이죠. 단지 행사되는 경우가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주권자에게만 권력이 있습니다. 대통령에게는 권력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아주 편하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하게 되면 리걸 마인드가 상당한 수준에 올랐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입니다. 헌법제 40조가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제 41조 국회는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그러니까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회, 그 국회는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구성합니다. 그렇다면 이 어느 곳에도 정당은 없죠. 따라서 교섭단체는 국회의 구성원이 아닙니다. 정당도 국회의 구성원이 아니죠. 결국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의 총체로서 국회가 구성됩니다. 정당의 모임이 국회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현재 정당들이 원내대표, 원내교섭단체, 어느 정당 출신 의원들의 모임 하면서 정당이 국회에 들어가서 어떠한 행위를 하고 활동을 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오랫동안 이것이 관행처럼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보고 있을 뿐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국회가 이러한 엄청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국회가 헌법을 위반하는 일들은 샅샅이 찾아내서 모든 것을 잘라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정당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보더라도 이번 특검법의 문제는 또 있죠. 당시 최대 의석수를 지니고 있는 제1당을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에서 배제하였습니다. 주권자는 이렇게 나온 결과를 국회의 의사 결정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죠.
당시 새누리당에서 우리는 추천권을 포기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새누리당의 립서비스입니다. 만일 그것을 믿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이러한 법률을 만들기로 했다면 어떻게 보면 그 진실은 모르겠지만 새누리당의 그 술수에 말려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제1당인 새누리당이 후보 추천권을 포기한 그러한 후보 추천이 국회의 의사로서 효력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까? 아무리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적 역량이 좀 일천하고 그 수준이 저급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술수에 속아 넘어가서 이러한 일을 벌인 것은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자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회의록을 보면 새누리당의 일부 의원들이 이 추천권을 박탈하는, 추천권을 포기하는 것을 오히려 강요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이의 제기한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추천권은 비록 포기하더라도 중립적인 제3자의 추천권을 인정해 줄 것을 무수히 요청을 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결국은 이 국정농단 특검법이라고 하는 그 법률 안에서 후보 추천권을 아예 제1당을 배제한 것, 이 부분에서는 그것이 국회의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 없는 면이 있고 또 하나는 입법권 자체를 침해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국정농단 특검법은 입법권을 침해한 그러한 헌법을 위반한 법률이다. 위헌법률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국정농단 특검법은 사법권도 침해했습니다. 국회에서는 대법원장의 후보 추천권을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논란이 좀 있었죠. 그런데 정작 문제는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특검법 제10조를 보면 재판기간 등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제10조 제1항 특별검사가 공소 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보기로 하고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 제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를 해야 합니다.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각각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렇게 막무가내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의 어떤 특검법이 여러 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 특검법을 매번 새로 제정을 하면서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까지 간 예도 빈번하고 또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특검법이 위헌이라고 강력히 주장을 했었죠. 그렇게 해서 2014년에 상시 특검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위헌적 요소를 제거했다고 하지만 역시 법의 성격이 그렇다 보니까 위헌성이 여전히 있는 그러한 특검법이었는데, 그런데 보면은 2014년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이 특검법에서 방금 소개한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다르지요. 그 특검법 제11조에서는
제1심 선고는 6개월 이내, 그리고 제2심과 제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로는 12개월 만에 1, 2, 3심을 다 거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는데, 이것 역시 명백한 사법권 침해이죠. 헌법제 103조를 보면 이렇게 규정합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그래서 법관은 법정에서 그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청취하고 필요한 것은 다시 확인하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충분히 법관 자신의 심증이 형성되었을 때 비로소 판단을 하게 됩니다. 심증이 형성되기까지 법관은 꾸준히 노력을 하죠. 어떤 것이 사실이고 어떤 것이 법의 해석과 이 행위하고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접점인가 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 특검법 제10조 제1항은 무조건 기간으로 제한을 하고 있죠. 제1심은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제2심은 1심 선고가 난 후 2개월 이내에 해야 되고, 제3심은 2심 선고가 난 이후 2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그러니까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의 모든 법관은 특별검사의 결정, 즉 특별검사가 공소를 제기한다고 하는 결정과 그 행위, 그것이 떨어지게 되면 무조건 2개월 내에 아니면 3개월 이내에 심증을 형성해서 선고까지 마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증은 그렇게 형성되는 것이 아니죠. 어째서 대한민국 헌법기관인 법관이 이렇게 이 위법한 위헌인 특검법에 의해서 강제당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헌법 위반이고 이것은 사법권 침해입니다. 그래서 또 헌법 위반이죠. 조금 전에 뒤로 돌렸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특검법 제10조 제1항 그 전단 부분입니다. 특별검사가 공소 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국회의원들은 이 법조문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들이 국민을 그만큼 하찮게 보고 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별검사가 공소 제기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서 신속해야 합니다. 그러면 2017년 현재 대한민국에는 무수히 많은 다른 재판이 있습니다. 그 특별검사가 공소 제기한 재판 빼고 나머지는 이 다른 재판에 해당되죠. 그 모든 재판이 특별검사가 공소 제기한 재판보다 뒤로 후순위로 밀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규정하는 근거가 있을까요? 우리 헌법 제27조 제3항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5천만 국민은 헌법에 따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농단 특검법은 제10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헌법 제27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검사가 공소 제기한 재판 뒤에 가서 줄을 서라, 이렇게 규정을 한 것입니다. 참으로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법률이죠. 이러한 법률이 벌써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4월 7일 연합뉴스TV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일주일 중 하루도 빠짐없이 재판이 열리고 같은 날 같은 시각에 3건의 재판이 동시에 열리기도 한다. 그래서 지금 법원이 이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 그리고 소위 국정농단 재판 때문에 법원의 업무가 거의 마비될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렇게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 헌법에 위반되는 이러한 사법권에 대한 침해, 여기에 대해서 사법부가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없으니까 지금 같은 고초를 당해도 싸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법부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 법관해인가 하는 그런 그 법률에 위반되는 그러한 그 단체 활동을 통해서 사법권이 또 그 도전을 받고 있죠. 거기에도 뒤에 국회가 붙어 있습니다. 개헌을 한다고 하면서 그러한 행위들을 부추기고 있는데, 현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그 악행을 하는 독재기관은 국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은 사법권이 그야말로 비틀거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국회가 시키면 그대로 하고, 정부가 시키면 역시 그대로 머리를 숙이고, 심지어 대법원장 나가라 이렇게 하고, 또 대법원 그 행정처의 권한을 국회하고 몇몇이서 나눠 갖자, 이런 얘기들도 하고,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그 국정농단 특검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법권이 이제는 형해화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 우려까지 낳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번 그 국정농단 사건이라든지 이 특검과 관련된 이런 사건에서 영장실질심사를 하는 그 법관의 모습이, 저것이 행정부의 행정직원인가 사법부의 법관인가 하는 의구심을 낳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위 국정농단 특검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박영수 특별검사라고 하는 1인, 그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 사람에게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이 법률에 따르면 결국은 3개 국가의 통치기관이 특검의 손아래에서 그저 휘둘리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만 것이죠. 그런데 특검이 하고는 있지만 이 배후의 세력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국회의 특정 세력입니다. 지금 국회가 그 위헌 법률을 만들고, 그리고 사법권과 또 행정권을 침탈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입법권 자체까지도 침해하고,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국회가 타락한 것이죠. 그리고 국회가 이제는 괴물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법을 만들 수 있다고 해서 그 법이 자기 것도 아니고 자기가 법을 만드는 권능을 지닌 그러한 자도 아닙니다. 단지 명령을 받고 법에 정해진 임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불과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에서 지폐를 찍어낼 때 그 지폐를 직접 만드는 사람은 내가 돈을 만드는 사람이다. 내가 세상의 돈을, 대한민국의 돈을 지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옳은 이야기가 아니듯이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국회를 대폭 수술을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주권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당사자는 그렇죠. 나는 아무 힘도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국민주권주의, 헌법주의 국가, 국민주권주의를 이념으로 받드는 헌법주의 국가에서 국민은 총이나 칼을 들고 있어서 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여럿이 모여서 군중을 형성했을 때 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의 이 국민주권주의 국가에서 국민은 노라고 그것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그저 단지 조용하게 나는 반대한다 그 이야기하는 그 한 명 한 명 한 명이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단지 안 된다고 이야기했을 때 거대한 이 통치 조직들이 당장 눈앞에서 강제력을 지니고 있는 국가기구들이 거기에 승복합니다. 국민이 두려운 줄 알게 되는 것이죠.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은 아직도 이러한 통치기관에 있는 소위 지위 높은 공직자들, 군대를 동원하고 경찰을 동원하고 법을 만들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힘 있는 자라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법 로봇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안 된다고 한마디만 하면 그들은 더 이상 이러한 악행을 계속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21세기이고 그것이 70년 헌정사를 지켜온 대한민국 그리고 헌법주의 국가로서 세계 그래도 선두권에 서 있는 이 대한민국의 파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목소리를 내십시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단지 비난하고 비속어를 쓴다든지 목소리를 큰 소리를 지른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이 있는 소리를 내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되었다. 상대방이 대통령이어도 당신은 법을 위반했다. 당신 그러면 안 되는 거다. 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 목소리는 반드시 반향이 있을 겁니다. 그 목소리는 헛되이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이제 국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 국회의 원내 교섭단체를 폐지해야 합니다. 국회는 지금 귀족화되었습니다. 그들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국민을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선거 때는 국민은 요리할 수 있는 마케팅 상대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구슬려서 상품을 구매하도록만 해놓으면 그 주머니를 열게만 해놓으면 다시 말해서 투표를 하게만 만들면 그 다음에는 그저 짓밟고 마는 것이죠. 그들이 어리석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한 너무 많이 참아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리고 국회의원 정수를 헌법에서 그 제한을 해놓듯이 200인까지 축소해야 합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선거법을 위반하고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그가 법을 위반하고 사법부에서 유죄라고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그는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으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90만 원의 벌금형을 받으면 국회의원직을 유지합니까? 100만 원이든 단 10,000원이든 유죄는 유죄입니다. 선거법을 위반한 자가 어떻게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 추천권을 박탈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주민소환제가 있죠. 그와 동일하게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국민소환제를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3개 통치기관의 겸직 금지를 법제화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정부의 어느 요직에 들어갔다가 다시 또 적당한 때 돌아오고 선거 때가 되면 장관이 그 고유 업무를 팽개치고 사직하고 선거에 후보자 등록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은 막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폐지해야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대해서는 내가 다른 책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방송도 한 바가 있는데 그것은 이 시대에 필요 없습니다. 더구나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은 그들이 면책특권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렇게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데. 그리고 국회의원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후보 등록 횟수를 제한해야 하겠습니다. 그들은 그런 이야기를 할지 모릅니다. 다선 의원이 유능하니까 다선 의원이 되지 않겠느냐. 그것 역시 구시대적인 생각입니다. 지금은 모든 국민은 의무교육을 받고 모든 국민은 리걸마인드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있고 그래서 그 국민주권주의를 이념으로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내가 현명하니까 내가 여러 번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겠다. 이것은 과거 계급사회에서나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저 한 번만 하면 되죠. 헌법에서 일정한 그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 국민에게 공무담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5천만이나 되는 국민 가운데 공무담임을 하지 못하고 평생을 보내는 사람이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모든 공직은 특히 선거로 되는 공직은 한 번만 하는 것으로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헌법을 파괴한 국회를 우리 주권자가 제대로 다스려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법부는 스스로 자신의 그 통치권을 다시 회복하기 바랍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